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안녕하세요. 뉴스K 김현주입니다. 뉴스K는 매주 화요일 인터뷰 중이란 코너에서 이슈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015년 새해 첫날인 오늘 뉴스K는 인터뷰 중에서 만났던 이들을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삶의 여러 현장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들은 권력에 맞섰던 사람들입니다.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개입한 사실을 폭로하고 비리재단의 대학 복귀에 반대하며 단식에 나서는 등 부당한 권력에 짱돌을 던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을 잃기도 했지만 이들은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국민께 도리를 다한다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에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하셨잖아요. 그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민간인 불법 사찰은 2008년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시기에 김종익 씨를 이제 국무총리실이 사찰을 한 거였거든요. 2010년에 이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수사는 총리실 공무원들의 어떤 일탈 행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 증거인멸은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제가 폭로를 했던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제가 받은 지시는 이 컴퓨터를 완전히 부수라는 거였었어요. 부숴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강물에 갖다 한강에 버리든지 이런 지시였는데 민정수석실하고 검찰하고 조율이 다 돼 있어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제 잘못을 회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두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면서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검찰의 수사는 제가 받은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 결론을 향하도록 짜맞추는 기관. 그래서 권력, 청와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그 안위를 위하는 기관.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검찰이 불법 사찰하고 증거인멸 이 수사를 2번 했는데 제가 당시에 그 포장도 뜯지도 않은 5천만 원짜리 덩어리, 관봉이라고 부르는 이 돈의 일련 번호뿐만 아니라 이 덩어리의 일련 번호, 제작 번호가 다 있는 거였기 때문에 추적을 해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또 누가 줬는지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됐어요. 전혀. 오히려 어떻게 알아봐도 이것은 파악할 수 없더라 뭐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 돈을 저한테 전달한 분은 그 장인어른한테서 뭐 받아놨던 그 돈이라고만 해명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이 믿을 수 없다라고 검찰이 인정을 하면서도 출처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을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뭐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한다든지 할 수도 있지만 검찰은 전혀 그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리무중에 지금 미궁에 빠져 있고,
법원은 뭐 올바른 판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아무래도 권력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느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법원이 나가야 할 길이 이게 맞나 그런 생각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직장인 그리고 공무원들 모두 잠재적 장진수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처럼 어떤 권력이나 뭐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이용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잠재적 제보자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최근에 간첩 조작 사건, 세월호 사건 이렇게 쭉 거치면서 이 국민들,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진실이 뭐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실은 그 당시에 그 조직 안에 있던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직접 행하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리는 일, 거기에서부터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진정한 가치가 존중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바라는 이상입니다. 사제단 활동을 하고 이런 문제에 끼어들고 그러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지요.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건 당연한데 소명에 의한 것이고요. 사실 신부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소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양들을 위해서 착한 목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라면 아마 어느 시민들도 다 그런 현장 가까이 있을 때, 자기 주변에 그런 게 있을 때 기꺼이 달려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는데 그 당시 초기에는 어떤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졌나요? 사실 저도 제가 신부되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어른들, 신부님들 이야기 들으면은 그 초기는 민청학년이라든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재판정에들 많이 가셨던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특히 독재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항거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1974년과 2014년이 어떤 게 같고 또 어떤 게 다른가요? 물론 이제 시대가 변했지요. 40년 전의 상황을 기억하는 분들은 살기 좋아졌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도 됐고 사람들은 민주화됐다고도 생각하고 세상 좋아졌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은 더 많이 잃어갑니다. 물론 그때도 이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고 아무나 잡아다 감금하고 고문하고 그래서 뭐 간첩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국민들 마음 안에 그래도 사람이 중요한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공감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이 없다.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아쉬움과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해서 몇몇 우익단체들이 종북단체다, 종북사제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또 그런 걸 이용해서 흑색 선전을 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어느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죠. 종북, 사실은 뭐 종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과연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리고 한 동포로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종북이라면 뭐 마땅히 종북이어야 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 노선을 따르고 그런 거라면은 저희하고는 좀 관계가 먼, 저희도 너무 어려워서 알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북한 주민들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이 국제사회 안에서 자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한 우리 민족으로서 떳떳하고 기쁘게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는 것이지요. 대결을 해서 이겨야 하고 처 없애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 것이라면 저희 교리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학을 또 학교를 개인의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어떤 관념이,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올해 초에 그 김문기의 둘째 아들이 이사장이 된 직후에 학교가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침묵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빠져들었어요. 교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학생들도 조용하고 직원들도 조용한, 그때 총학생의 그 건물에 큰 걸개가 하나 내걸렸어요. 이 역사적 전환의 국면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고 선한 사람들의 이 무서운 침묵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침묵해가지고 과연 대학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누군가라도 말하자면은 이 군대용어입니다마는 불침번의 역할 같은 것,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깨어나서 그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판단도 좀 있었고요. 김문기 총장의 복귀 후에 학교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김문기 씨가 대학의 총장으로 들어올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김길남 씨가 이사장이 되고 4개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어버리는, 뭐 사자성어로 말하자면은 이 경천 동지할 만한 이 놀라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김문기 씨는 또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의 이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서 교직원 복무 규정을 고친다든지 정관을 고친다든지 또는 학생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든지 또는 저를 뭐 직위 해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정말로 반교육적인 활동이 일어났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수업이 정상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교수 사회가 또 학생 사회가 또 교수와 학생의 어떤 사제 관계가 말할 수 없이 이 파괴되고 황폐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 투쟁 피로감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가장 좀 아쉽게 느끼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학문과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교수 사회의 이 인간관계가 완전히 실종되거나 파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비리사항 문제는 사실 상지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비리사항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대학을 또 학교를 개인의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어떤 관념이,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문제나 사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학 문제를 관장하는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서 사학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이 좀 잘못된 관행이 하루빨리 건절되어야 사학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역사가 뒤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했던 것이 그 실천 선언이 이루어졌다면은 그러면은 이 40주년이라는 기념식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 40년 전에 있었던 언론의 그 당시의 현실이나 지금의 현실이나 거의 언론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갖기 때문에 상당히 비통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언론 실천선언 이후에 동아일보 내부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관원들 출입을 금지시켰죠. 금지시키면서 그동안 보도하지 못하던 기사들을 보도하기 시작을 했죠. 특히 학생들 데모. 그때 그것을 일면에 톱으로 실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작 거부하겠다 하는 투쟁까지 벌이면서 그 기사를 키웠고 결국은 전혀 예상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지만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인터뷰해서 신문 톱으로까지도 실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자유언론 실천 선언하면서 그동안에 금기시 되었던 기사들이 수면에 다시 장식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유언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굉장히 피눈물 나는 투쟁이었었어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언론의 기본 자세는 어떤 건가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언론의 자유가 없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언론의 자유가 없죠. 그렇다면은 사법부 또는 입법부 자유로운가요? 지금 현재 어떤 권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것이지 한국의 민주주의 국가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언론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언론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인들이 관계나 정계로 나가는 걸 출세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때 이것이 언론을 좀먹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제도가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사실은 실천에 옮겼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존경하는 송건호 선배님이신데 동아일보 우리 때문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사표를 던지시고 나오셨는데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를 하시는데 중앙정보부 압력 때문에 그것도 못하시게 해놓고 청와대에서 사람을 보내서 교육부 장관으로 들어오라는 입각 제의를 했었어요. 그때 송건호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언론인이지 행정가가 아니다 하고 거절하셨어요. 언론을 천직으로 알아야지 언론을 징검다리로 해서 관계나 정계로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진정한 언론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언론은 선정적 보도에 집중했고 정작 전해야 할 사실들은 외면했습니다. 대형교회 비리가 터질 때에도 언론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감한 문제에 언론이 침묵할 때 영화를 통해, 음반을 통해 언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인보다 더 언론인다운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소재는 다이빙 벨이지만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왜 그 시간에 군환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가.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군환 도구와 관련된 형태의 일종의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의 군환 활동과 관련되어서 군환 당사자인 그러니까 정부와 해경 그 다음에 한편으로 그런 상황들을 보도하는 언론의 모습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재는 다이빙 벨이지만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왜 그 시간에 군환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고 왜 언론은 해경의 보도자료에 받아쓰기를 했는가의 부분들의 문제 제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 언론이 갖고 있는 일종의 권력적인 속성들이 뭐 바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건은. 영화에서 어떤 장면을 가장 부각시키고 싶으셨어요? 이종인 대표가 기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로도 영화의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폭력적이더라고요. 사건의 본질, 내용, 군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기자들이 일종의 이종인을 한 개인을, 어떻게 보면 작은 개인이잖아요. 개인을 일종의 질문으로 말하자면 토끼몰이를 하는 그런 모습들에 어떻게 보면 진짜 전율을 느낄 정도로 폭력적이다라는 부분들. 자, 처음부터 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못 구한다기보다는 안 구하신 거죠 지금. 아직도 해경이나 어딘 쪽에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까? 실험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더 빨리 수습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공이 누구다 이것 때문에 돌아오시다는 말 자체가 너무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밑에서 기다리던 수종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왜 그 사람이 모든 군안 활동을 책임져야 되는 당사자인 것처럼 질문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 질문 자체가 언론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일정한 희생양을 잡아서 쏟아내는 분노와 이렇게 화풀이 같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오히려 더 취재해야 될 대상이 어디인가, 당신은 어느 공간에 가서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가들을 거기 현장에 있는 기자들한테 오히려 질문하고 싶었던 거죠. 그 권력이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에는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의 곡을 쓰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냥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관심이 많다 보니 많이 접하게 되고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공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가사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네. 뛰어넘든지 기어봐라는 노래는 네. MBC 방송심의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뭐 욕설이 있었나요? 욕설이 없고요. 욕설이 있었다면 아마도 다른 방송사들에서도 금지를 받았겠지만 다른 방송사에서는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유독 MBC에서만 방송 정지를 먹었어요. 글쎄요, MBC가 삼성을 욕하는 곡이기 때문에 금지를 준 건가라는 정도의 생각은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준 이유는 부적절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만 와서. 네. 뛰어넘든지 기어봐 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곡은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그 영화를 보고 제 나름대로 쓴 독후감 같은 건데요. 열심히 일을 한 죄로 목숨을 병에 걸려서 잃게 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긴 싸움을 하게 된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정말 이렇게 쭉 휘갈기듯이 써내려간 가사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 제품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 개인적인 저항이죠.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저항인데 스스로의 결심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그 사건이었거든요. 삼성을 왜 이렇게 싫어하냐는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싫어할 수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삼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 중에 하나고 그 권력이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에는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삼성이 그렇게 싫은 거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팬들의 호불호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색이 너무 짙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비판을 할 자유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색 때문에 제가 싫어진다면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음악을 하기로 한 건 저의 판단이었고 저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결과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 음악을 통해서 혹은 제가 SNS에 올리는 글들 같은 걸 통해서 사회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는 팬들도 오히려 반대로 많이 있어서 그냥 좀 믿고 지켜봐 주거나 아니면 쿨하게 떠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악인이나 예술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회 참여를 어떤 의무라거나 혹은 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워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강한 느낌을 느꼈고 그것을 표현을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그거는 좀 뭐랄까요, 스스로 예술가로서의 표현력을 제한하고 있고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느꼈음에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네. 한국 교회하고 한국 사회는 정말 이렇게 시암장동이처럼 모든 문제의 본질을 사실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영화 제목이 코바디스인데 어떤 뜻인가요? 코바디스는 옛날 그 주말의 명화에서 보신 그 제목하고 같은 제목인데요.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코바디스라니까 이번에 또 뭘 디스하냐 그러는데 그런 영화가 아니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한국의 크리스천들 향해서 당신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옳은 방향입니까? 그걸 묻는 영화입니다. 그 여러 종교 중에서도 왜 기독교를 선택하신 거죠? 사실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만든 영화이겠죠. 제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코바디스 같은 영화를 만들지 않았었겠죠. 잘 알지도 못했을 테고. 근데 아마 크리스찬들이라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컴퓨터를 딱 켰을 때 이 시각 주요 뉴스에 교회나 목사란 단어만 있어도 사실 가슴이 뜁니다. 또 어떤 사고를 쳤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전혀 한국 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포털에 그런 기사만 떠도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뛰고 좀 답답한 느낌부터 보면서 클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국 교회하고 한국 사회는 정말 이렇게 시암장동이처럼 모든 문제의 본질을 사실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빠른 성장을 추구하고 그리고 권력과 유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들에서 각자가 갖는 문제들을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개선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로잡고 끊어낼 부분을 끊어내는 게 한국 사회를 개선하는 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독님께서 발표하신 그 3편의 영화에 다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만 나오게 하냐 이런 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을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트루먼 쇼 때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단골로 가셨던 그 드셨던 그 한우가 가짜 한우였다는 걸 밝혀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MB의 추억 때는 주연을 맡아주셨으니까 당연히 나오셔야 됐고요. 그리고 코바디스 한국 교회를 다루는 부분인데 한국 교회를 다루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안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닮은 점이 많죠. 둘 다 이제 건축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빠른 성장, 성공, 승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기독교 성공의 결정판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과 한국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모습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려 교회를 건드리셨잖아요. 좀 무서우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 뭐 방수사 같은 경우 방사를 에워 싼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바디스 정도의 표현도 감당하지 못하고 용인하지 못한다면 과연 사회와는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사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코바디스보다 훨씬 아마 냉정하고 냉엄한 평가를 내릴 거거든요.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만들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게 예수님이 연출하셨다면 코바디스를 어떻게 연출했을 것인가?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연출하셨으면 중간에 이렇게 연출하시다 말고 포크레인 몰고 와가지고 밀어버린 교회가 여럿 나왔을 겁니다.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같은 것들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교육을 통해 건축을 통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운동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비정규직 문제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이다. 그래서 이들을 시민의 권리, 시민에게 부여되는 권리들을 부여해줘야 된다. 교육 시스템은 청소년 학대, 아동 학대 수준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취지에서 하신 겁니까? 저는 초등학생들을 학교 마치고 한 4-5개, 심지어는 7-8개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또 학원 갔다가 와서 또 밤에 또 11시, 12시, 1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는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청년기를, 아동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입시 경쟁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이 입시 경쟁 자체가 무모하고 비생산적이고 이제는 이걸 개혁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해요. 뭐 창의성은 적절한 쉼과 적절한 놀이와 적절한 잠에서 나온다. 이제 바꾸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애를 주말에 놀려? 그럼 다른 애들은 더 국영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입시 경쟁이 과열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 무모한 경쟁을 할 거냐. 뭔가 바꾸자.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그걸 정책적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고민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하나에는 뭐 이제 혁신학교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자유학기제 같은 것도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뭔가 국영수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진로 탐색 같은 거, 인생을 한번 좀 고민해보고 진로 탐색을 해보기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저희는 심지어 고등학교 과정에 뭐라고 그럴까요? 인생학교라고 할까? 자기 꿈을 좀 실현하기 위한 좀 기존의 교육 과정과는 다른 경로를 좀 밟아보는 학년 과정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덴마크나 이런 북구에서는 1년 동안 그런 과정도 있어요. 농촌에 가서 농사도 지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기존의 정규적인 교육 과정으로 벗어나서 뭐 좀 일종의 긍정적 방황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자사고 현안이 불거지면서 다른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애착이 가시는 다른 교육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학생 자체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지금 9시 등교 문제도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막 9시 등교를 강행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제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생들 이제 정말 판단 능력 있는 학생들한테 너희가 결정해봐라.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너희가 결정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학급별로 학년별로 토론을 시켜달라. 그리고 투표를 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체제하에서 뭐 학생만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교사나 학부모님도 의견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데 투표 결과를 50%는 반영해달라. 저는
학생들이 한 번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주인이 되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시민이라고 할 때 시민의 권리를 얘기하잖아요. 학생들에게도 그 권리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이다. 그래서 이들을 시민의 권리, 시민에게 부여되는 권리들을 부여해 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내년에 학생 자치, 학생들의 자율 결정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저는 밖에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영화 속 주인공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제 마음속으로는 카트는 망원경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동 현장에 있는 또는 파업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사람들이 아주 멀리 있는 그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망원경으로 이렇게 당겨서 보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영화의 주제도 그렇고 영화의 내용도 그렇고 그들이 멀리 있지 않고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고 이웃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 영화의 메시지니까 그래서 이제 망원경 같은 영화라고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정반대로 현미경 같은 영화예요. 월급쟁이라는 정체성과 언론인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은 굳이 기자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겪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때로는 뭐 접대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회사를 위해서 뇌물도 줘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하청업체의 직원들을 못 살게 구는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법규를 교묘하게 어겨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순간에 처하게 되면 직장인들이 참 힘들잖아요. 과연 정의의 길을 가야 되나, 아니면 월급쟁이로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의 순간들을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그게 만약에 일반 직장인이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적죠. 파급력이. 주위 몇 사람만 좀 피해보고 말 테지만, 그게 만약 기자이거나 관료이거나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는 일반 사람들이 자주 겪게 되는 그런 딜레마의 순간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보여주는 영화인 거죠. 예. 건축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와 시민에게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옳습니다. 건축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축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뭐 자기 개인이 돈을 갖다 내서 집을 짓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은 사용권만 얻을 따름이지 소유권은 그 사람에 있지 않고요. 사회와 시민에게 있다고 이제 보는 게 이제 옳습니다. 건축은 문화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고요. 누구든지 향유해야 되는, 누구는 공유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바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을 가지고 자기 위신,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야만적 행위일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는 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반발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반발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건축을 부동산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부동산이라고 하면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을 사고 판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고 파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은 하이데커 말로는 건축은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고 파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건축을 문화로 이해해야지 부동산 가치로 이해하게 되면은 자기 삶을 비하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하는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은 채워진 곳인데 집은 개인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곳이니까 사실 도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시의 직접적인 관계는 집 밖의 공간, 길이나 광장이나 골목이나 이런 비어져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의 도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계하거든요. 선진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이 비어진 공간이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는 곳이고요. 미개한 도시는 이 비어진 공간이 수시로 끊어져 있는 겁니다. 어디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공원에서 다른 공원을 가고 싶은데 가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집에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 미술관을 가고 싶은데 미술관 갈 방법이 막연해요. 이런 류의 도시는 파편적 도시라고 하는 건데 그런 도시 미개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중요한 것은 비움이 중요하지 채움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잘 비워진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권은 그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약자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는 자들의 편에 서는 거고. 정말 많은 현장을 뛰어다니시잖아요. 벅차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힘든 거 운동하면서 사람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또 힘을 얻는 것도 사람이고 그래요. 이제 뭐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우리를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뒤통수 칠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장례를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유가족들이 돈에 매수돼 가지고 오늘 갑자기 시신을 빼갖고 사라져 버린다든지 이런 거를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나의 이 진정성이 의심받으면서 마치 이제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소문을 낸다든지 뭐 이러고 그럴 때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회의감 들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고비를 넘어가는 것도 근데 그 사람은 그러더라도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자기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 생각 속에서 또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난 또 이렇게 교훈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지고 하는 게 또 즐겁게 연대할 수 있고 이런 힘들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다시 충전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그리는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인권은요, 저는 뭐 명확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약자들의 것이거든요. 약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권이에요. 그걸 지향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도 그거는 연대를 통해서 또 가난한 자들, 약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제 이뤄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인권은 그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약자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거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삶의 주체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체로 이제 서도록 만들어가는 게 인권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권운동가는 그런 일들을 안내해주고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중에 만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중은 올해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1일 뉴스K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